도널드 트럼프가 막말과 기행에도 불구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백악관의 주인이 된 건데요.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우정엽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결과 대이변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건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네. 대다수의 미국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마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가능하리라는 그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개표가 진행되면서 저를 비롯해서 저의 동료들, 많은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사실 빠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출구 조사에서 이제 미국은 출구 조사에 이런 문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번에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자료가 이제 내일쯤에 더 나올 텐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인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와 그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인 인기와 현 미국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불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개인적 매력이 유권자 사이에서 굉장히 덜했다.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얻었던 소수 인종의 투표가 오바마 대통령 때만큼 클린턴 후보를 돕지 않았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기성 정치권의 성난 민심이 이단화를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나에게 오는 표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그 투표율에서 네. 많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당시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클린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계의 많은 투표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도 그 백인 계층의 투표는 좀 적었지만 이 흑인과 히스패닉 계층에서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얻었던 그만큼의 표를 얻지 못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트럼프 당선자는 그 소위 말하는 노동자 계층의 백인 표에 굉장히 많은 결집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그 실제 투표율에 있어서 그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백인 남성들이 실제 여론조사 기관에는 그런 자신의 표심을 표출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앞으로 그 미국 여론조사 회사들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표출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소수 인종들의 그 조사가 좀 과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조사는 맞는데 실제 투표에 있어서 이것이 완벽하게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 플로리다에 히스패닉 계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클린턴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플로리다도 트럼프가 가져갔고요. 오하이오도 트럼프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인구도 일어났지만 백인 인구층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소수 인종들이 많은 비율로 증가함으로써 앞으로 민주당 쪽에 좀 더 유리한 지형이 되겠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직 그 소수 인종들의 그 투표 참여라거나 참여율이나 연령들이 아직 낮은 편이고 백인 계층은 이제 투표를 많이 하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층이 현재 됨으로써 이번 선거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소수 인종의 표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백인들의 그 노동자 계급의 백인들은 트럼프 후보에게 아주 잘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저에 깔린 의식 빼고 이 선거 투표로만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런 투표율의 차이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대부분 트럼프가 다 가져갔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클린턴의 패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했을 텐데요. 네. 그럴 때 클린턴의 승리의 요인이 무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린턴의 승리의 요인을 생각을 해봤더니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네. 그다음에 소수 인종의 증가, 그리고 트럼프와 공화당의 분열, 그다음에 트럼프 개인의 자질 문제,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그 요인들 중에서 클린턴 개인이 전달하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에게는 상당히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민과 무역에 관해서 상당히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클린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국무장관 재임 시 추진했던 TPP도 이제 뒤집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런 국제적인 전략의 큰 축인 TPP를 접으면서 그 신뢰성의 문제도 생기고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어떤 미국을 만들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클린턴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모이게 한 그런 힘이 적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 자체 매력도가 떨어졌다, 비호감도가 높았다. 네, 네. 그런데 이메일 스캔들 역시 좀 발목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유동적이 되면서 고민하던 유권자들이 특히 공화당 계열의 유권자들이 막판에 아무리 트럼프 후보가 개인적 자질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민주당으로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것보다는 공화당 정권이 유지되는 게 낫겠다 하는 결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 결집을 이루게 된 계기가 또 막판에 터진 그 FBI의 그 이메일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가정하에 미국과 전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추측들 또 예상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사실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네. 잿빛이 될 것이다 또는 장밋빛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사실 말하기 힘든 내용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체계가 이런 여러 동맹 국가들에 기반한 안보 체계라는 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고요. 또 미국의 안보 체계가 그 NPT라는 비확산 체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그 체계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소위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국가기관, 의회, 전문가 그룹 등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 이제 미국이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본인의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견제와 균형의 과정을 거쳐서 물론 정책의 방향성이 오바마 대통령과는 변하겠지만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 같이 극단적인 변화가 나오기에는 현재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때 했던 발언대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많이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급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미국에서는 그 교역으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에 손해를 입은 계층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 계급들은 예전에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입은 충격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신자유주의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이 많이 쇠퇴하면서 미국 내 그 중산층이 그 정치적 불만이 많이 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런 불만들을 없애기 위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이런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정책 기조에서 만약에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통상의 압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FTA 재협상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간 얘기고요. 일단은 현재도 불거지고 있는 FTA, 한미 FTA 이행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아마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역과 관련해서 현재도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그 환율에 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도 이제 미국 유권자들을 만족 못 시키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좀 더 강력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 FTA 재협상과 같은 이야기가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FTA라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영역, 계층이 존재하게 되어 있지만 FTA라는 것은 미국 전역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배출하였고 그 미국 의회에서도 이 한미 FTA를 홍보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트럼프 후보가 말한 대로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FTA의 순기능적인 면을 많이 좀 정책적인 인풋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뭐 격변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변화가 있을 거는 좀 확실해 보이는군요. 자, 그리고 외교안보 부분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폭 인상을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체적인 핵무장 이야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권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 동맹 관계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영국 등 유럽 동맹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거친 표현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경우도 항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는 아주 좀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을 요구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뭐 미국도 양국 사이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 그다음에 양국 의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이 후보 시절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나올 것은 이제 좀 확실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핵무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그 미국 선거에 있어서 크게 중요했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외로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한국의 하나의 예로서 들려졌던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핵무장 같은 문제도 미국의 안보 체계 자체가 이 동맹을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국 안보 자체가 이 동맹 구조를 유지하는 거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대화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그 트럼프 정부의 인식을 우리 쪽으로 많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가 뭐 경랑 속으로 빠져들 거라는 우려보다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책을 짜야 한다 이런 선에서 앞날을 좀 내다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